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제출된 띵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보고서가 태풍의 눈이 되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미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교체 초점을 맞춰서 대중국 전략을 폐하한다는 공세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28일 미국 시간인데요. 이 공개된 80쪽짜리의 보고서는 중국이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 보고서를 쓴 사람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전문 매체인 팔리티코는 중국 경험이 풍부하고 대중 전략의 전문성을 가진 전직 행정부 고위관리가 쓴 보고서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선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The Long Telegram인데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더욱더 긴 전문 이런 뜻입니다. 이 제목은 1946년 소련 주재의 미국 대리대사였던 조지 캐넌이 미 국무부에 보냈던 긴 전문 Long Telegram을 연상시킵니다. 당시 캐넌 보고서는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이 몰락할 때까지 미국이 편 대소련 봉쇄 전략의 기초를 마련한 보고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걸 예측하면서 미국 안보를 위해서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 정책으로 직접적인 위험에 처한 모든 나라에다가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면서 소련을 봉쇄된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1946년에 쓰여진 8,000단에 이르는 장문의 보고서도 1947년 7월 미 외교 전문지인 Foreign Affairs의 미스터 X라는 가명으로 발표가 됐고요. 냉전기 미국의 대소련 정책 형성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그의 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듬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고서의 제목이라든지 발표 형식 모두가 1946년 보고서를 완전히 닮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1946년에는 소련의 몰락을 다뤘지만 이번에는 중국 시진핑 정권의 몰락을 다루고 있다.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 보고서의 핵심은 21세기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그 아래서 점점 더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되는 중국의 부상이라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과 세계에 가하는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분열을 이용해 가지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교체해야 된다. 리플레이스 해야 된다. 이런 내용. 그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그러니까 아주 강경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의 공세를 쏟아부은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대중국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로 현재 시진핑의 중국이 미국이 원래 바랐던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막스로레닌주의를 회귀하고 있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정적들을 조직적으로 제거하면서 개인 숭배의 준 마오주의, 그러니까 모택동 사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이 중국은 소수 민족에 대해서도 대량 학살에 가까울 정도로 억압 정책을 펴고 있으며 또 중국 내부는 권위주의의 체제를 굳히면서 강압적 외교에다가 심지어 군사 주둔까지 자국의 국경을 넘어서는 팽창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존재가 더 이상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전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런 이 중국의 동향에 대해서 미국은 민주당 또는 공화당이라는 정당을 넘어서 중국의 이런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불편한 진실은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을 다루는 통합된 내부 전략이 있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렇게 중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전략적 목표가 없어서 그런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공산당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중국이나 공산당원 전체를 공격하면 시진핑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이용해서 단합을 강조하고 또 그래서 권력을 공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약점을 파악하고 타격을 입혀서 시진핑을 집중 겨냥하면서 패배의 그림자를 씌워서 결국은 시진핑 정권이 교체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은 또 이 중국의 발호를 억제하는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중국이 이 레드라인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해서 중국의 핵이라든지 화학무기 또는 생화학무기 등을 통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 북한의 그런 도발을 중국이 막지 않고 방기하는 행동, 그리고 대만에 대한 경제 봉쇄를 포함해 가지고 사이버 공격 그리고 군사적 공격할 때 일본의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가지고 동중국해 주변의 배타적 경제 수요 이지를 넘어서서 일본에 대한 공격을 하는 행동, 남중국해에서의 섬들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화와 함께 영유권 주장, 국가들에 대한 무력 전개, 그리고 미국과 연합해상군의 항행의 자유작전 방해 행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공격,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있다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이 현 수준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미군의 수를 줄이게 되면 중국은 미국이 동맹의 약속에서 후퇴하기 시작했다고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군사교류라든지 플랫폼 그리고 능력의 현대화도 함께 추진해가지고 강력한 지역적 억지력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하고 관계를 안정화하고 일본과는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야 된다 그랬고요. 인도, 호주, 일본과의 전면적인 사각 안보 대화, 그러니까 이걸 쿼드라고 그러죠. 이 쿼드의 효율화로 강력한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그랬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국 방향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과의 무역, 투자, 개발, 외교, 안보 관계를 우선시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으로 이 전략적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미국 및 동맹국들의 중요한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그랬고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경제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해 가지고 중국의 경제적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재협상하고 또 실행해야 된다 그랬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과 대응해 가지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미국 국무부의 확대 개편도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의 인권 문제와 또 이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다자간 압력 유지를 위해서 다자간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합의를 강화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이 동맹국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될 분야들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을 핵무기 통제 협상 안에 틀로 들어오도록 압박하고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억제해야 되고 또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80쪽의 방대한 이 아틀란틱 카운슬의 보고서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사실 굉장히 큽니다. 미국 내에서의 중국의 정권 교체가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미중 갈등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중국이란 나라하고 지금 현재의 시진핑 정권하고 구분하기 시작했고 또 공산당과 중국 인민 전체를 또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익명으로 제출된 보고서라 할지라도 1946년에 캐논 보고서 형식으로 소련이 아니라 중국의 몰락을 위한 내용이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중국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정가의 시각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
42년 만에 처음으로 주미 대만 대표를 초청했습니다. 사실상 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대만의 대표를 취임식에 불렀다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그러니까 이때까지 유지해왔던 게 하나 있죠. 그 뭡니까? 하나의 중국 정책. 이걸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교 정상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거죠. 미국이 이런 돌발적 상황은 대만을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자국의 일개 성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다른 국가하고의 공식 교류를 반대하는 중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을 옳았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강경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 외교, 경제, 과학, 기술 같은 이런 전방위적인 대중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인권 문제도 강력히 제기할 전망입니다. 벌써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 여야의 초당적인 대중견제 분위기가 트럼프 정부 때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있고 미국의 전략도 아주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이 바이든 행정부 관료를 다수 배출했던 신미국 안보센터, 이게 CNAS인데요. 이 CNAS가 연방의회 지시로 지난해 1월 발간한 게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의 도전에 맞서, 이런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미중 경쟁을 자유와 비자유, 열린 세계와 닫힌 세계의 대결로 봤습니다. 자, 이뿐 아니고 한국에 주는 의미도 큽니다. 우리는 이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뭐냐면 이 보고서가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의 방향으로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깨야 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의 핵심 인사들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년 차라는 임기 말 레임덕까지 겹치면서 미국과의 외교 관계 조율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보복 해제와 중국 항모의 서해 침범, 또 중국 군용기의 카디스 침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은 채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었지요. 문제는 그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 동안에 항미 원조를 앞세운 6.25 전쟁에서 우리 한국은 엄청난 피해를 겪었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엔국들의 희생도 엄청났습니다. 아무리 덕담이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말, 다시 말씀드리면 중공 100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내딛기를 바란다고도 했지요. 이렇게 발언을 해놓고 앞으로 미국과는 어떻게 한미동맹을 조율해 갈지 의문입니다. 현재의 미국 외교 정책과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이지만 기본 방향은 올곧게 세우면서 국익을 챙겨야 할 터인데, 이 문재인 정부의 친중 원미, 그러니까 중국과는 가깝고 미국과는 거리를 두는 이 친중 원미 정책은 한참이나 상당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형국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앞으로 한미 관계가 참으로 험난할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에 북한 눈치 보기까지 겹쳐 있으니까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 구축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우리 국민들이 지게 될 겁니다. 자, 미국이 이런 대중국 압박 강행 방침에 대해서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물론 미국에서 28일 공개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미국 정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대응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언급하기 시작한 이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의 반박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대만 같은 핵심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쟁까지 언급하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6일 다보스 특별정상회의 화상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 소집단을 만들고 신냉전을 시작한다든지 남을 배척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걸핏하면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 또 공급망 단절, 제재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고립과 소외를 조성하는 것은 세계를 분열하고 대립으로 몰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추탱카이 주미 중국 대사도 27일 온라인 포럼에서 중국의 주권과 통일, 영토 보존이 걸린 문제에서는 타협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서 중국의 레드라인, 금지선에 도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방부 우첸 대변인도 28일 기자회견에서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해서는 불장난하다가 자신을 태울 뿐이라 그러면서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아무리 반발하고 나서도 도도히 흐르는 반중의 물결은 중국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같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 패권의 문제이고 생존이 달려있는 핵심 아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1, 2년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평가를 했지만 앞으로 30년 이상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고려하면서 싸워야 될 길고도 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구도 자체를 리셋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고 의지이고 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애틀랜틱 카운슬의 더욱더 긴 전문, The Longer Telegram이라는 보고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분석을 우리 Y타임스가 해드리겠습니다. Y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